고위 간부들의 탈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측근에서 움직이던 고위 간부들의 탈북이 이어지며 김정은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툭하면 짜증을 내고 의심하고 히스테리컬하게 구는 바람에 정말 진심으로 김정은을 따르는 사람이 1%도 채 안 된다는 탈북자의 전언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사연 역시도 김정은 일가에 비밀스러운 물품을 공급했던 북한 상위 1%에 해당하는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 김정은이 사들이고 있던 물건들의 목록이 가관이라는데요. 오늘 탈북자분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요즘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그 뉴스들을 접하고 있노라니 제가 예전에 북한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1년도 되지 않은 일이다 보니 아직은 이 끔찍한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힘이 들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대외경제성 무역국 간부로 5년 이상을 일했습니다. 아마 대외경제성이라는 곳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듯한데요. 북한의 무역, 수출, 수입 업무를 관장하는 내각중앙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간부라는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은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만큼 많은 대우를 받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평양의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특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강남의 아파트에서 고층에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출근을 하면 비서와 직원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정도의 직급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더 중요하고 은밀한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을 조달하는 일이죠. 때문에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늘은 어떤 특별한 주문이 들어올까, 어떤 난관을 해결해야 할까 하는 긴장감과 동시에 일종의 짜릿함도 느껴지죠. 유럽의 최고급 명품들을 구입하고 그것들을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여오는 과정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덕분에 평소에는 보지도 못할 샤넬, 까르띠에, 디올 등등의 신기한 브랜드들도 알게 되었지만요. 저는 이 복잡한 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제게로 모이고 또 제게서 뻗어나가요. 때로는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안전한 운송 경로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 그리고 중국 내 여러 도시를 잇는 복잡한 경로를 그릴 때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압박감 때문이죠. 중국 측 파트너들과의 은밀한 만남도 제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베이징이나 선양의 호텔 로비, 때로는 한적한 공원의 벤치에서 그들을 만나죠.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말이에요. 그들과 눈을 마주치고 암호 같은 인사를 나눌 때면 심장이 쿵쾅거리죠. 그 순간 우리는 평범한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가의 최고 기밀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에 짜릿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어요. 몇 번의 아찔한 순간이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임무를 수행해왔죠. 한 번은 세관에서 의심을 받아 짐을 검사당할 뻔했는데 극적으로 모면한 적도 있어요. 그때 느꼈던 공포와 안도감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하고 눈 감아 주던 중국 당국이 이제는 우리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세관 검사가 더 빈번해지고 철저해졌죠. 한 번은 제가 자주 이용하던 경로가 갑자기 폐쇄되어 당황했던 적도 있습니다. 중국 내 파트너들의 태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요청하면 거의 망설임 없이 들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지난주 선양에서 있었던 만남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불편할 정도죠. 평소처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새로운 운송 경로를 제안했을 때 리우 씨의 반응이 달랐거든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요즘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리우 씨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우리도 계속 이렇게 일하다가는 언젠가 걸릴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평소에 없던 불안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더 놀라운 건 그가 갑자기 평소보다 30%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위험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보상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앞으로 우리 사업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차 한 잔을 다 마시는 동안 리우 씨의 눈동자는 계속해서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찻잔 테두리를 따라 초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우리의 만남을 마치고 헤어질 때
리우 씨는 평소와 달리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마치 누군가를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죠. 이런 변화는 리우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파트너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전화 통화 시 암호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만남의 장소도 더 은밀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아예 연락을 피하기도 해요.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일터로 향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느낌이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제 가족의 생존을 위해 계속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불안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죠. 제가 관리하던 5,000톤급 컨테이너가 중국 대련항에서 적발되어 압수된 거예요. 이 컨테이너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윗선에서 직접 각별히 신경 쓰라 는 지시가 내려왔을 정도로 중요한 화물이었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보고는 해야 하기에 저는 곧바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곧장 대외경제성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더라고요.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걸까요? 아니면 제 불안한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장관님 집무실 문 앞에 서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시오. 장관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들렸어요. 장관님 앞에 서자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대련항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장관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죠. 제 설명이 끝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장관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박 과장,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오. 최고 존엄께서 알게 되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오싹한 한기가 흘렀어요. 보고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 사건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제 운명이 어쩌면 북한의 운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상황을 보고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장관님의 호출을 받았어요.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겨우 노크를 할 수 있었어요. 들어오시오. 장관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들렸어요. 방에 들어서자 장관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서시더니 그 표정에서 심각함이 느껴졌죠. 상황이 매우 심각하오. 장관님이 입을 열었어요. 이번 선적에는 최고 지도자님께서 직접 주문하신 특별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최고 지도자님, 즉 김정은의 개인 물품이었다니? 이건 정말 큰일이었죠. 장관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사실 최고 지도자님의 분노가 상상 이상이요. 내가 직접 목격한 바로는 장관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집무실의 모든 것을 부수셨다오. 책상을 뒤엎고 컴퓨터를 던지고 심지어 측근 간부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셨지. 이 무능한 것들 모두 처벌하겠다고 소리치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정은의 분노가 얼마나 격렬한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장관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오. 지도자님께서는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색출의 가족들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겠다고 하셨소. 심지어 대외경제성 전체를 해체하고 재편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해하겠소.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도자님의 분노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가, 아니 어쩌면 북한의 무역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업무 실수를 넘어선 국가적 위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정은의 분노는 마치 화산 폭발과도 같아서 그 파괴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자네에게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겠소. 장관님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어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화물선을 되찾아와야 하오. 최소한 그 특별한 물건만이라도 반드시 회수해야 하오. 알겠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장관님. 명심하겠습니다. 이 일이 실패하면 우리 모두가
아니, 우리 가족들까지도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거요. 자네의 능력을 믿소. 꼭 성공해야 하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 최고 지도자의 분노를 산 일이고 제 운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죠. 중국 당국을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더 위험한 방법을 써야 할까? 밤새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아팠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베이징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제 뺨을 스치며 현실감을 더해주었죠. 대외 경제성의 다른 고위 관리들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딱딱하게 굳은 입술을 혀로 적셔야 했어요. 긴장감 때문에 입안이 바싹 말랐거든요. 중국 외교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베이징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었고 넓은 대로를 따라 수많은 차들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죠. 길가의 나무들은 겨울 탓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화려한 간판들과 대형 전광판들이 도시의 활기를 대변하고 있었어요. 평양의 고요하고 통제된 분위기와는 너무나 달랐죠. 과연 우리가 이런 세계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외교부 건물에 도착해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기 중의 감도는 묵직한 긴장감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중국 측 관리들은 모두 똑같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레이저처럼 우리를 향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굳은 표정에서 이미 거부의 기색이 역력했죠.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마치 제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의자에 앉으며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수건으로 살짝 닦아내려 했지만 이내 또다시 땀이 배어나왔죠. 존경하는 중국 측 관계자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건 아닌지 혹은 반대로 너무 작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밀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최고 지도자의 개인 물품이 포함된 매우 중요한 화물이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저는 중국 측 관리들의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들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는 것,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었죠.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 마치 얼음 조각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정말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중국 측 대변인이 입을 열었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멈췄습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마치 쇠망치로 못을 박는 것처럼 일획 끊어 말하는 그의 어조에 저는 내심 움찔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히는 것 같았죠. 시간이 갈수록 저의 절망감은 깊어졌습니다. 제가 밤새워 준비한 모든 외교적 수사와 논리들이 중국 측의 완강한 태도 앞에서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지만 제 말들은 마치 단단한 유리벽에 부딪혀 튕겨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저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중국 측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보고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건의 진정한 무게를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물건 회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북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어둑해진 베이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죠.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호텔방에 도착해 침대에 몸을 던지듯 누웠을 때 저는 불안과 결의가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후퇴는 없다는 것,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베이징에서의 실패 이후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평양으로 돌아왔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공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평소와 달리 경호원들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주변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대외경제성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김정은의 긴급 소환 명령을 받았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김정은의 집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 걸음마다 제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고 무릎이 꺾일 것만 같았죠.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가빠져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혀로 입술을 적시려 했지만 입안이 너무 말라 소용없었죠. 목을 크게 울렁거렸지만 침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복도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저를 노려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들의 눈빛이 넌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 고개를 푹 숙였죠. 발끝만 바라보며 걸었지만 그래도 초상화의 시선이 등 뒤로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집무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온몸을 울리는 것 같았죠.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손가락이 제멋대로 떨리는 거예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진정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쉰 후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금속 손잡이의 감촉이 제 손바닥에 생생하게 느껴졌죠. 문이 열리면서 나는 끼익 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운명의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바로 김정은의 분노의 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내 물건들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정은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죠. 무능한 놈. 이런 간단한 일도 해결하지 못하다니. 그의 분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집무실 안에 물건들을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을 때 김정은은 제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와 내 가족 모두를 처벌하겠다. 그 순간 저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김정은의 눈빛에서 분노 못지않게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졌거든요. 도대체 그 화물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때 김정은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죠. 마치 야수가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더니 순식간에 제게 다가왔어요. 이 무능한 놈아. 그의 고함과 함께 갑자기 뺨에 뜨거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김정은의 손바닥이 제 얼굴을 강하게 내리쳤던 거예요. 그 충격에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죠.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눈앞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은 연이어 제 복부를 강하게 쳤어요.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고위 간부야. 그의 주먹이 제 배를 강타할 때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몸은 본능적으로 웅크러들었지만 저항할 수는 없었죠. 맞을 때마다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자존심이었죠. 이렇게 무력하게 맞고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김정은의 구두가 제 정강이를 걷어찼을 때 저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내가 충성을 바쳐야 할 지도자인가? 맞는 동안에도 저는 김정은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도 깃들어 있었죠. 마치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까봐 극도로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이 폭력 속에서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건 뒤에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집무실에서 나온 후 저는 온몸의 통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습니다. 눈물을 꾹 참으며 복도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그 물건들이 도대체 뭐였다고. 한 고위 간부의 목소리였어요. 말도 못해요. 믿기 힘들걸요.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에 묻어있는 조소와 비웃음이 느껴졌죠. 호기심에 사로잡혀 저는 문에 더 바짝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죠. 그게 말이야, 도널드 트럼프 그 양반에게 우리 지도자님이 보낼 선물이었다더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트럼프라고요? 미국 전 대통령 말인가요? 무슨 선물인데?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말도 못해. 고급 코코아, 음료랑 골프 용품들, 그리고 트럼프 그 양반 서명이 들어간 개인 물품들이래. 아, 그리고 트럼프 타워 모형도 있었다더라. 완전히 트럼프 취향에 맞춰서 주문한 거였대.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라고. 말도 안 돼. 그러게 말입니다. 지도자님께서 그 물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라고 난리시더라고요.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하찮은 물건들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야?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어요. 순간 김정은의 과도한 반응, 그의 눈에 비친 불안과 초조함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은 단순히 충격적인 것을 넘어서 북한 체제의 본질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주체 사상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 대통령의 선물에 집착하는 최고 지도자. 이 아이러니가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죠. 더구나 이런 하찮은 물건들 때문에 제가, 그리고 아마도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제 앞에 놓인 길은 더욱 험난해 보였어요. 김정은의 폭력적인 행동, 그의 눈에 비친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트럼프의 선물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제가 알고 있던 북한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주체 사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외국 지도자의 인정에 목매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죠. 게다가 이미 그 화물은 다시 찾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중국은 꼼짝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순간 제가 죽게 될 모습이 상상이 가더군요. 이런 하찮은 물건들 때문에 제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체제인가? 이 질문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면서 이대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체제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걸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자유를 찾아 떠나야 해. 그날 밤의 결심 이후 저의 일상은 겉으로는 변함없어 보였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마치 이중 스파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대외경제성으로 향하는 제 모습은 여전했지만 가방 속에는 탈북에 필요한 정보들과 약간의 비상금을 숨겨두고 있었죠. 김정은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트럼프의 선물을 찾지 못할 때마다 그의 편집증과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죠. 어느 날은 중간급 간부 하나가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숙청되는 걸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 간부의 가족들이 한밤중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다음은 내 차례일 수도 있어.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어요. 탈북 준비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탈북 경로와 방법을 찾았죠. 브로커와 연락을 취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매번 암호를 사용해야 했고 통화 시간도 1분을 넘기지 않았죠. 한 번은 제가 사용한 공중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어 한밤중에 전화박스를 옮겨다니며 통화한 적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게 가장 괴로웠어요. 아내가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거짓말을 해야 했죠. 아이들이 아빠, 주말에 같이 놀러 가기로 했잖아요. 라고 할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자, 곧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버텼죠. 드디어 탈출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가슴속은 폭풍 같았죠.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면서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자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마음이 아팠죠. 이게 마지막일 거야. 저녁이 되자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죠. 아내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보았어요. 갑자기 무슨 여행이에요? 라고 묻는 아내에게 위에서 갑자기 내려온 명령이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 라고 대답했죠. 다행히 더 묻지는 않았어요. 밤중에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아이들은 여행 가는 줄 알고 들떠 있었지만 저와 아내는 무거운 마음을 감추고 있었죠.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한 번은 순찰 중인 군인들과 마주쳐 숨도 쉬지 않고 숨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도와주기로 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 중국으로 들어갔죠.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건너는 동안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뒤에 남겨둔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불확실한 미래.
강을 건너는 동안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뻔해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도 있었죠. 중국에서의 시간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매 순간 북한 요원들이나 중국 당국에 발각될까봐 두려웠죠. 낮에는 창고나 폐가에 숨어 지내고 밤에만 이동했어요. 한 번은 경찰의 검문을 피해 트럭 찜칸에 숨어 이동한 적도 있었죠.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아내와 눈물을 흘리며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라고 속삭이는 아내의 목소리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북한 체제의 실상과 김정은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 특히 트럼프의 선물에 관한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정보기관 요원들과 며칠 동안 밤새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제가 제공한 정보가 매우 가치 있다며 감사해했죠. 물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물건의 다양함에 압도되어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지하철을 탈 때마다 사람들의 자유로운 모습에 놀라곤 했죠.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죠. 지금 저는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최근에는 국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국회의원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며 제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가끔 평양에서의 삶을 떠올릴 때면 그곳에 남겨둔 사람들 생각에 가슴이 아파요. 특히 함께 일했던 동료들, 이웃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면 자유의 공기가 느껴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신나게 얘기하는 걸 들을 때면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양심에 따라 그리고 제 가족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북한 주민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북한의 내부 분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박철호 씨 또한 그 분열로 인해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국가보위성 간부로 일을 하던 철호 씨는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어 분노에 찬 김정은의 임무를 받게 되었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가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철호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국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철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을 통해 과연 철호 씨가 받은 임무는 무엇이었는지, 대체 그 과정에서 겪은 끔찍한 일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박철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생각보다 빠르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공포스러웠던 경험이라 혹시나 이야기를 하면 보복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 채널을 통해 동포들의 용기 있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용기를 내어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의 간부로 중국 선양 총영사관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중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오는 유혹도 많았고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르는 부하들도 많았고 저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인정받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들 또한 북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좋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저 또한 선양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저 정도 위치가 되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이랍니다. 그렇게 저는 좋은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고 있었죠. 그러다 저희 신념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총영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거든요. 책상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려는 순간 제 컴퓨터에서 짧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바로 평양에서 온 암호 전문이었죠. 그리고 그 전문을 해독하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선양 총영사관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배신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다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아무래도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책임자는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보고를 결심했습니다. 국가와 인민을 위해서라면 제 안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떨리는 마음을 달래며 보안 라인을 통해 김정은의 집무실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김정은의 답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소식을 전달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정은의 긴급 소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비행기에 올라 평양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제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죠.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장 김정은의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김정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박철호 동무. 김정은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되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보시오.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죽게 될 테니 제대로 말해야 할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서는 확실히 큰 분노와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말씀드리는 내내 김정은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제 설명이 끝나자 김정은은 갑자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런 배신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분노의 찬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다음 지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 김정은은 조금 차분해진 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동무, 즉각 조치를 취하시오. 선양 총영사관 전 직원의 휴대폰을 즉시 압수하고 철저히 조사하라. 한 명도 빠짐없이 조사해야 하오. 알겠소. 실수는 용납할 수 없소. 네, 지도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정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집무실을 나온 후 저는 잠시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격렬한 반응은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저는 곧바로 책상 서랍에서 비상연락망을 꺼내들고 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겠죠. 전화를 거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배신을 저질렀을까? 어쩌면 제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매일 마주치고 이야기를 나누던 동료일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전화가 끝난 뒤 곧바로 평양에서 선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김정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맴돌았죠. 공항에 도착해 총영사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직원들의 반응은 어떨지, 만약 정말 내부 배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 8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주저할 시간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직원들을 소집하게. 긴급 회의일세. 30분 후 회의실은 불안감과 의문으로 가득 찬 직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명령을 전달했고 모든 직원들의 휴대폰을 즉시 압수했습니다. 당연히 많은 이들이 놀라고 당황했지만 누구도 명령에 불복할 수는 없었죠. 직원들이 떠난 후 저는 곧바로 포렌식 팀을 불러들였습니다. 동무들, 우리에겐 시간이 없소. 모든 장비를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오. 저의 명령의 팀은 즉시 일에 착수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임시 수사본부로 변했어요. 컴퓨터들이 줄지어 놓였고 복잡한 케이블들이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작업을 시작했죠. 첫 단계는 모든 휴대폰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특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삭제된 메시지, 통화 기록, 심지어 위치 정보까지 모두 복구했죠. 화면에 끝없이 나타나는 데이터를 보며 저는 숨을 죽였어요. 박철호 동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팀원이 저를 불렀어요. 몇몇 휴대폰에서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로로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즉시 그의 컴퓨터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한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이걸 해독할 수 있나? 제가 물었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암호화는 처음 봅니다. 다음으로는 통화 기록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특정 번호로의 빈번한 통화가 눈에 띄었는데 그것은 중국 선양의 한 호텔 고정전화였어요. 그곳은 중국 정보원들의 아지트로 의심받던 곳이었죠. 이 번호로 통화한 사람들의 명단을 즉시 작성해 주시오. 제가 지시했습니다. 위치 정보 분석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모이는 것이 확인되었거든요. 그중 한 곳은 총영사관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공원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찍힌 빨간 점들을 보며 저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매일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암호화된 문서들, 수상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북한 내부 기밀 정보가 담긴 파일들까지. 이 과정에서 저는 직원들과의 개별 면담도 병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러들인 사람은 리영수 서기였습니다. 리영수 동무, 최근에 이상한 점을 느낀 적은 없었나? 제가 물었죠. 리영수 서기는 긴장한 듯 손을 비비며 대답했어요. 특별히 없었습니다만. 아, 그러고 보니 김수영 동부가 요즘 자주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더군요. 이 정보를 노트에 적으며 저는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김수영 동무가 특별히 연락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나? 이후 리영수 서기의 대답은 우리가 발견한 통화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면담을 진행하면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새벽녘에 있었습니다. 한 고위 간부의 휴대폰에서 북한의 핵시설 내부 사진이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외부로 전송된 흔적과 함께 말이죠. 박철호 동지, 이건 요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진 속 장소는 제가 알고 있는 극비 중의 극비 시설이었거든요. 이 사진의 출처를 즉시 확인하시오. 그리고 이 고위 간부를 당장 불러오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상도 못한 인물과 사진이었으니까요. 10여 분 후 그 고위 간부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박철호 동지, 무슨 일입니까? 이 늦은 시간에. 그가 말을 꺼냈지만 제 차가운 눈빛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설명해 보시오. 이 사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부에 거대한 스파이 조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해가 뜰 무렵, 마침내 우리는 연루된 인물들의 명단을 완성했습니다. 그 명단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인사들부터 총영사관의 직원들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조직이 드러났거든요. 상상도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이 정보는 더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섣불리 평양에 보고했다가는 무고한 사람들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고 반대로 진짜 배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오랜 고민 후에 저는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한 후 완벽하게 확실해졌을 때 보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거의 없었지만 그 가벼움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한 장의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박철호 동지, 당신의 조사 내용을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소.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라오. 글씨체는 깔끔했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조사 내용을 알고 있다니 이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누구인지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메모를 읽고 또 읽으며 저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대체 누가 이 봉투를 놓고 갔을까요? 제 동료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외부인일까요? 갑자기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특별히 수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그 평범함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해가 저물고 사무실의 인원들이 하나 둘 퇴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퇴근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박철호 동지. 뒤에서 들려온 낮고 깊은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지더군요.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소. 그는 자신을 김동무라고만 소개하며 조용한 장소로 저를 안내했어요. 우리는 사무실 근처의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고
우리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최대치로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죠. 박철호 동지,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김동무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그 새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는 당신에게 침묵을 요구하오. 그리고 협조한다면 새 정권에서 높은 자리를 보장하겠소. 그의 말에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동무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위협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소.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마치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괜찮아요? 전화로 전해지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밝고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요즘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집 앞에 자주 같은 차가 서 있더라고요. 검은색 승용차예요. 번호판도 확인해봤는데 매번 같은 차더라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갔는데 계속 누군가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면 사라지고.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제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이어서 딸과도 통화를 했는데 그녀 역시 불안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아빠, 요즘 학교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보여요. 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자주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서 그 사람들이 저를 몰래 사진 찍는 것 같았어요. 제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아 무서워요.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제가 알아낸 비밀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가족들을 지켜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긴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는 탈북해야 했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몇몇 동료들과 접촉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다행히 몇 명이 협조를 약속해 주었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동시에 가족들과의 은밀한 연락 체계도 마련했어요. 암호화된 메시지, 특정 단어를 통한 신호, 모든 준비를 철저히 했죠. 그리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상황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줬죠. 탈출 경로를 계획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국경을 넘는 것부터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단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위조 서류도 준비했고 비상금도 마련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일상을 유지해야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웃고 대화했죠. 누구도 제 계획을 눈치채선 안 됐으니까요. 그 이중생활이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일뿐이었죠. 그래서 그날 밤 용기를 내어 비밀 문서고로 향했습니다. 비밀 문서고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 찼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 가족과 조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거든요. 문서고 앞에 도착해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었죠. 어둠 속에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등 뒤가 왠지 서늘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불이 켜지더니 김호봉 부영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호 동지, 이 밤중에 무얼 하고 계시나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냉소를 느낄 수 있었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김호봉 부영사가 문 앞에 서 있었죠.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건 온기 없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음모의 증거를 찾고 계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죠. 하지만 김호봉 부영사가 문을 막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철호 동지, 당신의 충성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면 새 세상에서 더 나은 자리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려 했어요. 시간을 벌어야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물었죠. 김호봉 부영사가 웃었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알아낸 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할 건가요? 아니면 그의 말끝에 담긴 위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순간 제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큰 결정이라 곧바로 대답하기는 어렵네요. 김호봉 부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루들이죠. 하지만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 가족을 위해서라도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분명한 협박이었죠. 김호봉 부영사가 문 쪽으로 물러났어요. 자, 이제 가시죠.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천천히 그를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제 제 의도가 완전히 노출됐다는 걸 알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은 안전할까?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때 문득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가득 찼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다급히 물었죠. 아내가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왔었나 봐요. 방금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엉망이에요. 서랍장이 열려있고 책상 위 서류들도 뒤죽박죽이고. 하지만 도둑은 아닌 것 같아요. 귀중품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들이 이제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걸 직감했죠. 여보, 침착해요. 지금 당장 집을 나가세요. 딸아이는 어디 있어요? 학교에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떡해요, 여보. 너무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곧 모든 걸 해결할게.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딸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약속한 장소로 가세요. 절대 집에 돌아오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아내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조심해요, 여보.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탈북. 그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새 준비를 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고 은밀히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죠. 가장 중요한 건 증거였어요. 음모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문서들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다시 한번 문서고로 향했어요.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빠르게 필요한 서류들을 찾아 사진을 찍고 복사했습니다. 심장이 계속 요동쳤어요. 들킬까봐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증거를 확보한 후 방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어요. 가장 필요한 것들만 골랐죠. 그리고 아내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리 약속한 대로 이 메시지는 지금 계획대로 떠나라 는 뜻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총영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경비들의 눈을 피해 담을 넘어야 했죠. 온몸이 떨렸지만 이제 돌이킬 순 없었어요.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겠지.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거리로 나와 미리 준비해둔 차를 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누군가 쫓아오지 않나 너무 불안했거든요.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도 위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과연 가족들은 무사히 빠져나왔을까? 이 선택이 옳은 걸까? 우리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괴롭혔죠.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새벽녘 드디어 국경 근처에 도착했어요. 차를 숨기고 나머지 길은 걸어서 가야 했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할 무렵 국경 초소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게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위조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서류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죠. 깊게 심호흡을 하고 초소로 걸어갔습니다. 침착해야 해, 철호야. 너는 할 수 있어.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국경 수비대와 마주쳤을 때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어요. 그들이 제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동안 초 단위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한 병사가 물었어요. 출장입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제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적처럼 그들은 제 서류를 돌려주며 통과를 허락했습니다. 제가 초소를 지나 걸어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저는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감, 두려움,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제3국에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여정은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매 순간이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가족들 생각을 하며 힘을 냈습니다. 며칠간의 고된 여정 끝에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박철호입니다. 망명을 신청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사관 직원들은 신속하게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친절한 태도에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전함이었죠. 긴 조사와 인터뷰가 이어졌지만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 그리고 가져온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을 했어요. 제 가족들이 곧 중국 국경에 도착할 겁니다. 꼭 도와주세요. 간절히 요청했죠. 다행히 대사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은 비밀 요원들을 보내 가족들의 탈출을 돕겠다고 했죠. 약속된 장소에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인계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가족들이 정말 올 수 있을까? 무사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와 딸이 탈북 안내원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죠. 그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안도감, 기쁨, 감사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아내와 딸이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재빨리 우리를 안전한 차량으로 안내했어요. 차에 오르면서 뒤를 돌아봤죠.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딸아이는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해냈어.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자유의 땅을 밟은 거예요. 몇 주 동안의 조사와 절차는 길고 지루했지만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자유예요? 딸아이가 물었죠. 그래, 우리는 이제 정말 자유야. 제가 대답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저희는 하나원 교육까지 마친 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깨끗한 물도, 24시간 공급되는 전기도, 모든 게 신기했어요. 특히 밤에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을 보며 딸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을 때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짓고 말았어요. 이런 게 자유구나, 이런 게 평범한 일상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매 순간이 도전이었죠. 아내는 처음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고르는 데만 몇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너무 많은 선택지에 어찌할 바를 몰랐대요. 딸아이는 학교에서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새로운 친구들, 다른 교육 시스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죠.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저희 부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 역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 사회에 대해 배워갔죠. 처음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일.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희망을 안고 일어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보며 생각해요. 언젠가 평양에서도 이런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겁니다. 자유는 값진 것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르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지키고 아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것. 그게 제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어요. 가끔 북에 두고 온 가족들과 친구들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원동력 삼아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언젠가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꿈꾸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이건 끝이 아닌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자유와 함께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 날을 위해 오늘도 저는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